우대. 엄청난 우대. 얘다. 커피 능력은 웬만해서 쓰지 말고 그럼 청소 잘하고 그쵸. 나 디자인도 좀 할 줄 알고 설거지 잘하고 네, 쓰레기 잘 버리고. 특채. 근데 진짜 사실 그거에 대해서 많은 바리스타분들이 고민을 하잖아요. 네. 내가 어디에 가서 자격증을 따야 되나, 어떻게 해야지 이런 곳에 취직을 할 수 있을까, 내 실력을 증명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사실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많을 수 있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들 오해를 하는 게 내가 커피 갈 거면 바리스타 2급 자격증 따시고요. 근데 스페셜티 업체를 가고 싶으면 바리스타 자격증, 커피를 좋아하고 커피에 대한 열정은 필요한데 네네. 그 자격증 따러 가는 시간에 차라리 뭐 엑셀이나 그렇죠. 아니면 쇼핑몰 관리라든지 네네. 그런 마케팅적인 능력 아니면 SNS 지금 잘하시는 것처럼 이런 능력이 더 필요해요. 왜냐하면 스페셜티 업체들은 결국에 매장 수익으로 운영이 안 돼요. 그렇잖아. 쉽지 않죠. 쉽지 않죠. 매장에서 커피 내려서 그 음료 매출로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냐? 그 비싼 생두들을 살 수 있냐? 불가능하기 때문에 커피는 그냥 기본적으로 사장님이 더 잘할 테니까 웬만하면 없잖아. 사장님한테 열심히 배우고 차라리 사장님을 도와서 매장 이외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일들 그런 거를 갖추면 상당히 우대가 되고 특채가 되고 맞아요. 네. 좀 안타까운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커피에 대해서 뭔가 집중하고 싶은 친구들이 커피 스페셜티에 관심을 가지면 너무 커피에만 집중을 하고 스페셜티 커피에 오고 싶은 이유가 커피만 하고 싶어서 네네. 스페셜티로 오면 커피만 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그렇죠. 매출을 올려야 돼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런 부가 가치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리스타라는 직업을 생각을 했을 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이런 지식들도 있고 전문성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네. 다른 부가적인 것들을 제공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뭔가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국에 있을 때 네. 영 대표님 영상을 많이 봤어요. 그렇죠. 그래요?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스페셜티 커피 씬이 너무 궁금했었어서 그래서 이 옛날부터 뭐 이제 안치훈님 영상, 안치사님 영상도 보고 그리고 뭐 핑타이거 이 영상도 보고 그리고 양사님 영상도 보고 TV에 나오시는 것도 보고. 네? TV도 나오셨어요? 옛날에 TV에 많이 나오셨어요. 진짜. TV까지 아니에요. 근데 정말 옛날이라고 하면 좀 너무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생각보다 어려요. 그러면 여기서 밝혀주시죠. 제가 차마 밝힐 수는 없고. 생각보다 나이 차이 별로 안 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 7, 8. 그럼 좀 나으세요? 별로 차이 안 나잖아. 그렇죠. 제가 사실 이렇게 한국에 와서 스페셜티 커피라는 것을 가지고서 많은 분들과 공유를 하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게 사실 계속 많은 길들을 열어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래서 생각합니다. 감사하죠. 그래서 참, 그렇습니다. 저도 제이랑 그 전에도 한번 이제 카페를 가자는 얘기를 하면서 한번 얘기했던 거지만, 그러니까 정말 한국 커피 씬이 지금 스페셜티가 너무 발전했고 너무 많아졌지만 그 전에 닦아왔었던 길들 중에서 굉장히 큰 획을 그으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사실 지금 또 이렇게 좀 번창할 수 있지 않았었나, 스페셜티 씬들이 지금 한국에서도. 그래서 엄청난, 저는 대단한 일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시대적인 그때가 그러니까 제가 커피를 좀 좋아하고 시작하면서 한 2007년, 6년 그때부터 집에서 로스팅하고 홈로스팅하고 그때 이제 자취방에서 이제 홈로스팅 할 때였는데 2005년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5년
그때는 진짜 뭐 생두에 대한 그런 궁핍함 이런 게 국내에는 있긴 했는데 솔직히 그 당시에 전 세계에 스페셜티를 시작하는 그 분위기가 있었고 미국도 사실 그때가 CSI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네. 카운터 컬처, 스톰타운, 인텔리전스 걔네들을 이제 쭉 올라올 때거든요. 그러면서 뭐 유럽 쪽도 네. 이제 북유럽에 영향받은 애들도 있지만 그런 거 보면서 같이 이제 했던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시대고 생각보다 그때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했던 업체 중에 하나가 제가 기억하기에는 스윗 마리아예요. 스윗 말이야. 네. 솔직히 그때 좋은 등급의 생두를 구하는 게 개인이 거의 불가능하던 시대에 그걸 가능하게 열어준 게 스윗 마리아였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커피 시작하고 스페셜티에 관심 가졌던 사람들은 다 스윗 마리아에 어느 정도 그 빚이 있다. 아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거기에 이제 듣도 보도 못한 생두들도 있고 마이크로나 싱글 오리진 이런 것들이 국내에서 못 구하는 것들 있고 그랬던 시기고 그 다음에 COE 프로그램 2008년 9년도부터 이제 COE 옥션 이제 그 당시에 주빈 커피죠. 주빈 커피가 도와줘가지고 주빈 커피하고 같이 해서 한 박스 정도 받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때가 우리나라에서 뭐 저뿐만 아니고 뭐 리브레도 그렇고 나무 사이로 그리고 뭐 테러로사도 그때쯤 이제 스페셜티에 대한 쪽으로 포지션이 옮겨지고 뭐 커피 명가라든지 그리고 뭐 부산의 모모스 뭐 이런 데들이 이제 그때 막 이 단계 있네 하면서 이제 그 시기였거든요. 이건 뭐지? 내가 기존에 마셨던 커피는 뭐였고 이건 또 야 이게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겠는데 뭔가 신기한 것들이 있고 그런 시기였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런 흐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흐름에 좀 올라탄 시기가 우리나라에서는 한 2007년, 8년도부터 그런 흐름들이 있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2007년 8년. 와, that's way back. 2007년 8년 제가 11살이었는데 와. 어느 동네에 있었어요? 그때가 미국으로 떠나기 직전이었을 거예요. 네. 제가 12살 때 미국으로 떠나서 네, 그랬었죠. 진짜 그렇게 생각해보면 사실 이런 정보들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유튜브를 통해서 전달을 해주셨었어요. 그런 거를 공부를 함으로써 이 산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고 이런 흐름이 이런 식으로 해서 흘러갔구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노력을 해서 생겨난 것들이구나 라는 거를 아니까 저는 카운터컬처랑 같이 여러 가지 일을 진행했었어요. 카운터컬처 개인적으로 미국 업체 중에는 제일 좋아하는 업체야. 네네네. 네. 그래서 카운터컬처가 제가 이제 집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네. 무료로 커피 테이스팅을 진행을 했는데 그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2년 가량 했어요. 네, 그냥 생판 모르는 사람들을 집에 초대해서 스페셜티 커피를 6가지를 소개를 하는 이런 게 있다라는 거를 알리고 싶었어요. 그때 가장 처음 저랑 같이 일을 하자라고 했던 회사가 카운터컬처였어요. 저희 동네 로스터였거든요, 저한테는. 네.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헤드 에듀케이터 교육자로 일하는 친구가 제시 고든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제가 하는 일을 너무 가치 있게 봐줘서 같이 하자라고 제안을 해줬고 그러면서 카운터컬처라는 회사랑 관계가 시작됐어요. 그러다가 제가 한국에 1년 반 전에 왔을 때 한국의 카운터컬처를 가지고 오고 싶었어요. 이렇게 데려오고 싶었어요, 애들을. 한국의 회사랑 협업을 하고 싶었고
그래서 그때 카운터컬처 측에서도 저한테 요청을 했었죠. 한국에서 우리랑 같이 일할 만한 회사가 있냐, 하나를 준비를 해보고 싶다. 그래서 그때 그때 그렇게 해서 그 송수만 대표님을 알게 됐고, 그러니까 미국에 친한 누나가 계시는데 네. 누나가 저한테 제이 너 커피 좋아하지? 나 아는 분이 한국에서 카페 해. 그래서 그런 사람 정말 많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그러세요? 약간 그랬는데 어디에요? 그랬는데 프리츠인가? 그래서 예? 그러면 그냥 카페는 아니지 않나? 그래서 소개를 받고 프리츠랑 카운터컬처랑 그때 그래서 협업을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카운터컬처랑 일을 하면서도 양 대표님이 해주시는 얘기를 듣고 이런 그때 말씀해 주셨던 카운터컬처, 인텔리전시아, 썸타운 네. 이런 회사들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으면서 내가 정말 대단한 로스터리가 동네에 있는 거구나. 이 아저씨들이 그냥 아저씨들이 아니구나. 솔직히 저는 그 세계 업체 중에서도 카운터컬처를 제일 높이 평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적으로 말고 그냥 회사의 비전이라든지 이런 네, 철학이나 거에서는 같은. 유지가 되는 데가 카운터컬처밖에 없잖아요, 솔직히. 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카운터컬처도 한 번 휘청했어요. 코로나 때. 그렇죠. 제 친구들이 많이들 레이오프 됐었어요. 왜냐면 도매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매장들이 다 셧다운돼서 정말 문 닫을 뻔했었어요. 카운터컬처가요. 그때 카운터컬처에게 나타난 약간 구세주 같은 존재가 대형 매장들이었죠. 이제 그 슈퍼마켓. 그 grocery stores, Grocery 네, 슈퍼마켓. 네. 그래서 타겟이라는 마트 그리고 이제 홀푸드라는 마트 이런 커다란 마트들에 입점을 하면서 회사가 살아났어요. 그렇구나. 호주도 비슷한 네. 시기로 다들 살아남았죠. 큰 업체들은 슈퍼마켓을 통해서. 네. 그래서 그때 한국만 빼고. 근데 이 시기 때 호주도 확실히 갑자기 갑자기 흥분해지네. 너무 세다. 아니 맞는 얘기죠. 이것도 맞는 얘기죠. 근데 뭐 호주도 그때 슈퍼마켓에서 스페셜티 그 브랜드들이 엄청 많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거기도 그렇게 살아남아야 됐었어가지고 근데 독도 됐죠, 물론. 독도 된 업체들도 있고 맞아요. 그걸로 살아남은 업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마트 쪽에서 그러니까 아직까지 최종 소비자단에서 스페셜티 커피 업체에 대한 인지도가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약간 한계성이 뭐냐면 미국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어느 정도는 대중화에 성공을 했잖아요. 이제 사람들에 대한 인지도가 이제 스페셜티가 아주 벽이 거리낌이 없는 업체잖아요. 네. 네. 근데 한국에서는 좀 문제점 중에 하나가 약간 그들만의 리그? 네. 약간 그런 문화 쪽으로 너무 가버린 느낌도 있어요. 너무 프리미엄 마켓으로. 네. 뭐 프리미엄 마켓은 맞긴 하지만 이게 가격적인 부분만의 프리미엄이 아니고 약간 뭐랄까 옛날 초창기 와인 시장처럼 그러니까 뭣도 모르는 놈은 뭔가 매장 출입도 힘들고 이제 약간 무시당한 느낌을 알 수도 있는 그래서 약간 원천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접근할 수 없는 시장의 느낌? 뭔가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가면 왠지 기가 죽고 그렇죠. 그게 진짜 맞아요. 일반 손님이 왔을 때 저희한테는 너무나도 익숙한 뭐 요란다에는 이런 농장이 있는 거고 이런 품종이 있는 거고 근데 이게 제가 이런 정보들이 익숙해질 수 있는 이유는 정말 많은 분들이 정보 공유를 해주셨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그 노력을 해주신 분 중에 양 대표님이 한 분이신 거고 네 감사합니다. 그런 노력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테이스팅 세션을 할 때도 스페셜티 커피를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품종은 뭐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2시간에서 2시간 반 가량 하는 거였어요. 그런 식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어떻게 됐건 간에. 근데 맞아요. 내가 이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가도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느냐 소비자로서. 일단 비싼데 맞아요. 그쵸. 맞아요. 비싼데 뭔가 내가 무시당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드는 것 자체는 상당히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아무것도 몰라도 내가 충분히 즐길 수 있고 음, 대우를 받을 수 있어야 그 가격에 맞는 그런 시장이 돼야 되는데 약간 이게 솔직히 우리나라만 있었던 문제는 아니고 미국도 사실 그 문제가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있었죠. 그쵸. 그래서 맥도날드에서 그때 패러디 광고 했을 때 엄청나게 반응이 좋았잖아요. 언제였지? 한 7, 8년 된 것 같은데 맥도날드 광고가. 예. 커피에 무슨 스페셜티 뭐 이런 커피 뭐 이런 거 있었어. 아 그런 거죠. 맥도날드 광고가 막 이제 바리스타가 막 앞에서 외계어를 막 하고 있으면 손님이 이제 그러고 뭐 이제 주문을 했는데 이제 라떼를 주문했는데 우유하고 커피 아, 주고 본것 뭐 같아요. 이런 네. 식의 광고를 해서 그리고 뭐 이제 커피 가져가려고 하면 아직 가져가 don't touch 뭐 이런 거. 그런데 맥도날드에서 우리는 그냥 커피라고만 주문하면 됩니다. 이런 느낌의 광고를 해서. 근데 더 웃긴 거는 그때 그 광고를 되게 좋아했던 거는 또 은근 스페셜티 산업에 있는 사람들 또 되게 호응이 좋았어요. 왜냐면 그게 문제점이라고 느끼고 있었으니까.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말하면 알면 알수록 어느 정도까지는 알면 알수록 스페셜티 커피라는 것을 더 잘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맞는 얘기죠. 네. 근데 그 알면 알수록 시작이 되려면 문턱이 낮아요. 네, 문턱이 문턱이 낮아야 낮아야죠. 되는 거고 문턱을 넘으려고 하는 노력이 보일 때 손을 잡아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렇죠, 그렇죠. 그 손을 잡아줄 사람이 없으면 문턱을 넘어가기도 싫거든요. 그렇죠. 비싸기도 더 비싼데 쟤네들은 거들먹거리기나 하고 있고 그렇죠. 그러면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 그런 것도 궁금했어요. 왜냐면 지금 커피를 시작하는 친구들을 보면은 모든 정보가 다 있어요. 예. 다 있죠. 정말로 모든 정보가 다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을 때에 뭐 비율은 뭐 어떻고 사실 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기본적인 비율 뭐 1대 15, 1대 16 이런 게 존재하지 않았을 때도 있었잖아요.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아예 없었던. 그때는 정말 그냥 모든 걸 다 시도해 보셨어야 됐는지. 가이드라인이 없었던 적은 없어요. 가이드라인이 계속 바뀌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전에 뭐 마마스 레시피라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랜드 마스 레시피라고 해서 1대 15 정도, 1대 10에서 15 정도 레시피는 그 전부터 브루잉 쪽은 어느 정도 내용은 있었고요. 네네. 솔직히 말해서 브루잉 차트 자체가 1960년대 만들어졌잖아요. 그게 만들어진 이유가 사실 개떡 같은 커피 내지 말아라 프랜차이즈 같은 데서 저는 몰랐어요. 네, 그게 1960년대에 만들어졌어요. CBC였나? 그쪽에서 해서 그 커피 브루잉 센터라는 데서 연구를 해서 나온 게 1963년인가? 그쯤이에요. 네. 그래서 그리고 에스프레소 같은 경우는 지금은 그때 얘기하면 비웃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이탈리안 에스프레소에 대한 스탠다드는 있었어요. 이제 특히 그거를 이제 이탈리안 커피 에스프레소 협회라든지 그리고 일리 이런 데서 주는 가이드라인 7g에 1온스. 네네네. 네. 근데 그게 스페셜티 커피 시장의 초창기 때 많이 바뀌는 거죠. 그게 왜냐면 이제 7g이라는 기준과 이제 한 잔을 만들 때의 기준들이 또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많이 바뀌었죠.
에스프레소 문화가 아닌 데서 나오는 문제들. 네. 네. 그리고 사실 7g 이론스 기준이 되려면 문화 자체가 이런 작은 잔에 즐기는 문화, 유럽식 문화여야 됐거든요. 예, 카푸치노 우유 들어간 건 솔직히 라떼로 잘 안 먹잖아요. 카푸치노 정도 먹는 거고 그것도 그냥 약간 간식처럼 먹는 음료지. 그쵸, 그쵸. 예, 약간 배를 채우는 건 추출하네 아니죠. 하면서 먹는 음료가 카푸치노고 커피는 그냥 에스프레소인 그 유럽 문화가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사이즈도 커졌죠. 맞죠. 모든 게 커지는. 네. 그러면 7g에서 1온스 해서 내렸을 때 농도가 아메리카노가 0.6도 안 나와요. 미국 사이즈로 가면 물론 그 아메리칸 커피라고 하는 게 그 옛날 커피들 있잖아요. 보리차처럼 마시는 그게 미국 정통 커피는 사실 그거잖아요. 그쵸, 그쵸. 맞아요. 아직도 있나요? 그런 카페, 이런 뭐 레스토랑 가면은, 브렉퍼스트 다이너 이런 데 가면은 그대로 주죠. 네, 그런데 그 농도가 상당히 연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보리차처럼. 네네. 그 영향이 우리나라에서는 헤이즐넛 커피 유행으로 왔었던 거고 연하게 헤이즐넛 향이 들어간 그런 커피 문화. 그런데 그게 미국 커피 이만한 거에 진짜 물처럼 마시는 연한 커피 문화를 사실 바꾼 게 스타벅스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맞아요. 농도나 이런 거에 대한 게 그래도 브레인 차트 안에 근접한 음료를 내기 시작하고 사실 그 브레인 차트가 처음 개발된 이유도 생각보다는 재밌어요. 이게 중미 쪽에서 지원이 된 거예요. 아, 진짜요? 중미 쪽에서 이제 미국에 커피를 팔려고 왔더니 이것들이 한 잔에 몇 그램 안 쓰네. 커피를 개떡같이 맛없게 만들어서 이제 연하게 진짜 희석된 커피를 마시니까 안 되겠다. 좀 커피를 제대로 추출하는 기준하고 이제 적당량을 쓸 수 있는 그 기준을 만들려고 지원이 돼서 시작된 게 이제 CBC의 그 프로그램이고 그게 결과물이 브레인 차트거든요. 네. 먹는 그러니까 산지에서 나온 거죠? 산지에서 지원이 됐고 미국에서 연구가 됐고 미국에서 나온 거죠. 아, 진짜 신기하네. 이게 요새는 네. 소비 국가에서 산지한테 어떻게 하라라고 하거든요. 그치. 특히 가공 쪽에서. 그렇죠. 근데 그때는 산지에서 팔아먹으려는 이것저것 커피를 제대로 된 커피를 안 마시고 물탄 커피만 마시니 이게 커피 소비량을 늘리려면 제대로 커피를 그렇네요. 이게 그때는 산지에서 이렇게 먹어야 된다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고 가이드라인을 미국을 통해서 통해서 네네,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냈죠.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새 뭐 좋은 치즈도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뭐 예를 들어서 그 근래에 진행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이제 그 운하의 사샤가 프로젝트 오리진 통해서 피지에서 커피를 발견해서 피지에서 야생에 있는 커피들을 가지고 그 땅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농부들한테 가서 내가 이거를 너희들이 품질 있는 상품화를 도와주겠다. 그래서 거기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어요. 피지 커피가 이제 곧 나올 건데 그런 식으로 존재하지 않던 것들을 가능하게 도와주는 그런 취지가 아니라 소비 국가에서 프로세싱을 이렇게 해보세요. 아니면 소비 국가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개입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쩔 수 없다고 봐요. 네, 긍정적인 부분하고 부정적인 부분이 둘 다 존재한다고 보고요. 저도 이제 커피 산지를 한 2012, 13년도부터 이제 산지를 가고 네. 한 2년 차, 3년 차 됐을 때 네. 농부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죠. 야, 너네 이렇게 하면 안 돼. 야, 품종이 말이야. 야, 카티모르 말고 이런 것 좀 심어야지. 그리고 뭐 프로세싱도 야, 저쪽에 뭐
과테말라의 이네비토를 이렇게 프로세싱하는데 니네 안 돼 이러면 뒷단 소리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한 7, 8년 가니까 내가 참 병짓을 했구나. 지금도 창피한 짓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프로세싱이 도입이 되거나 새로운 품종이 도입이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흐름이라고 보는데 그게 성공할지에 대해서 담보를 못해요. 왜냐면 이 때로와라든지 때로와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성공한 모델을 이쪽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장담을 못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는 좀 충분한 숙고하고 실험을 거치고 이제 한꺼번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이제 단계를 거쳐서 이제 진행을 할 필요는 있다. 왜냐면 어쨌든 농부들의 그런 수익성 개선이라든지 이런 게 어쨌든 가치가 올라가야 되니까 가치를 올리는 작업은 또 새로운 시도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네. 다만 그거를 책임질 수 있느냐. 네. 개판 났을 때, 뭐, 밭을 뒤집어 엎어서 그렇죠. 개판 났어. 그럼 내가 그거를 수익을 보장해 줄 수 있느냐. 그렇죠. 근데 대부분 이제 처음 산지를 가면 한 2, 3년 차 되면 뭔가 이게 알 것 같거든요. 그럴 수 있죠. 내가 거기서는 그렇게 했는데 너네 이거밖에 못해? 막 이런. 그렇죠. 예. 그쵸. 그걸 이 더닝 크루거 이펙트라고 예. 하죠. 예. 그렇죠. 그 단계가 한 번씩 오더라고요. 예, 경쟁이 있는 것 같은데 그쵸. 이건 아무것도 내가 병신이었네 이런 거. 그런데 뭐 프로젝트 오리진 같은 경우는 그래도 데이터나 이런 게 충분히 있을 테니까 그 단계는 지난 업체잖아요. 네네,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 기후나 때로와에 맞는 형태를 잘 제안을 했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뭐 규모가 되니까 망하면 지들이 책임지겠죠 뭐. 그렇죠. 책임만 지면 상관없다고 봐요. 맞아요. 그 책임. 네. 그게 진짜 어렵죠. 어렵죠. 특히 콜롬비아 네. 프로듀서들 그리고 콜롬비아 엑스포터들하고 굉장히 다양한 새로운 실험을 하는 커피들을 많이 먹어봤어요. 왜냐면 뭐 다 커피를 이해합니다. 먹을 때는 아닌 것 같은데 갑자기 이게 걔네가 이제 이런 새로운 뭐 무산소 발효 이런 커피들을 미국으로 처음으로 소개를 했던 업체 중 하나예요. 그러면서 그 애들하고 같이 커피를 많이 맛봤는데 이 새로운 가공에 대한 시도 이게 정말 어려운 거구나를 같이 커피를 하면서 알았어요. 와 이게 이렇게 예민한 거구나. 커피가 이렇게 깨끗한 맛이 나오려면 정말로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한 거구나. 그렇죠. 그렇죠. 여기에서 민감한 얘기로 넘어갈 수 있는 얘기죠 이게. 그쵸? 뭐 가양. 아니요, 뭐 가양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CVX였나? C 뭐였지? CBA, CVA. Q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아니 근데 그쵸. 이거 새로운 상당히 이제 그쵸, 민감한 그쵸. 얘기일 수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민감한 얘기죠 이거는. 예. 솔직히 저는 저게 뭐지? 솔직히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가치 평가에 대한 부분은 동의를 하는데 품질 평가하고 가치 평가를 분리를 해야 되거든요. 예, 가치 접근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동의를 해요. 그걸로써 존재 가치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만 그걸 품질 평가하고 엮어버리는 순간 시스템 붕괴일 수밖에 없어서 품질 평가, 그러니까 무역적인 부분이나 산업적인 부분에서의 품질 기준은 명확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소비 시장 관점에서는 가치적인 평가가 더 중요한 부분이고 그걸 헷갈리는 것 같아요. 산업과 시스템과 시장과 이거를 같은 평가 기준으로 들어다 가는 순간 이건 시스템 붕괴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언제 정신 차리려나? 아니 저도 네. 이번 그 CBA 처음으로 한국에 와가지고 그 서밋 했었을 때 에듀케이션 서밋일 때 가서 CBA를 그때 한번 들었었었는데 프로듀서더라고요. 그
제작하신 분들이 다. 근데 확실히 객관성인 판단을 너무 주관적으로 확실히 만들어가면서 오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내에서 다 같이 똑같은 커피를 주고 그때 이제 한국 커피에 다 오셔가지고 이렇게 다 같이 칼리를 했는데 일반 케냐 AA가 워시드가 뭐 80 중반 했었던 것들을 막 90점까지 나오고 막 이랬었어요. 이게 이제 주관적인 평가로 넘어가다 보니까. CVA 시스템 자체는 네. 칼리브레이션 단계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다들 오해를 하는 게 저거는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가르쳐서 평가하면 안 되는 시스템인 거예요. 주관적인 판단이니까. 저거는 그냥 불특정 다수의 패널을 가지고 이제 평균 데이터를 만들어내기 위한 선호조사나 이런 식품공학적인 데서 사용하는 패널 기반의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저거는 이제 트레이닝이 돼서도 안 되고 칼리브레이션 단계가 거치는 순간 오류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입견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평가가 돼야 되는 시스템인데 그걸 교육 시스템으로 또 가지고 온 거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일화가 뭐였냐면은 그거 다 끝나고 백룸에서 이제 질문이 있는 사람들만 여러 모아가지고 질문을 하라라고 자리를 만들어서 갔었는데 그때 이제 질문을 뭐 사람들 중에서 했었던 것들이 이렇게 바꿈으로써 주관적인 관점을 바꿔서 무엇이 좋냐 이걸 왜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물론 조크라고 하고서는 그 사람이 얘기를 했지만 돈 더 벌려고라는 얘기를 했어요 조크로. 근데 왜냐면은 그들이 프로듀서 어쨌든 이런 입장에서는 점수가 올라갈 수 있으면 모든 농장들한테 더 좋은 가치를 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전체적인 기준을 그냥 안 좋은 것들도 좋다라고 해서 이 시장 혼돈을 좀 가져올 수 있는 마케팅과 거거든요. 브랜딩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시장이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 품질이 조금 그래서 그거는 되게 뉴트럴한 상태에서 평가가 돼야 되는 시스템이고 결국에 선입견과 칼리브레이션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랜덤으로 패널을 모집을 해서 테스트했을 때는 상당히 가치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렇죠. 이게 식품공학적으로 논문을 쓰거나 그랬을 때는 그렇게 이제 대체적으로 그 훈련된 패널, 훈련되지 않은 패널 해서 평가를 하고 훈련된 패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훈련되지 않은 집단에서 어떤 게 선호도가 나오는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상당히 식품공학적인 접근이기는 해요. 그게 이번에 이제 CQI에서 Q를 SA한테 라이센싱을 하면서 그러면서 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Q 인스트럭터들도 그냥 뉴스 보고 진짜 알았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직장이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일 수 그렇죠. 있거든요. 사실 뭐 CVA를 통해서 서스테이너빌리티와 이런 걸 한다고 해놓고는 결국에는 본인들은 기존에 자기네 시스템을 유지하던 사람들의 서스테이너빌리티하고 리스펙트를 보여주지 못한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그거 관련해서 CQI에서 이번에 팟캐스트에 한번 동참을 한 게 있어요. Map It Forward라는 맵 포워드. 거기에서 이번에 시리즈로 나왔어요. 제가 그걸 보고 몇 번 들었는데 몇 시간짜리예요. 이 시리즈가. 근데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이거를 왜 라이센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을 제대로 명확하게 주지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거는 자격증 장사예요. 그리고 시스템 자체가 자격증 장사가 돼서는 안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자격증 장사를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CQI의 Q 시스템은 그래도 칼리브레이션이 필요한 시스템이거든요. 그쵸. 그거를 위해서 많이 다듬어져 왔고, 근데 CVA는 절대 칼리브레이션이 돼서는 안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교육을 그걸 가지고 하고 인스트럭터가 양성이 된다는 것 자체가 오류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CQI 쪽에 계속 캐는 거죠. 왜 이렇게 해야 되냐. 그리고 왜
우리 커뮤니티도 우리 인스트럭터 결국 너희 고객인데 왜 우리한테 이번 건은 컨설팅을 하지 않았냐.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 시간이다라고만 계속 답을 했어요. 근데 뭐 SCA 쪽에서 어떤 이런 이유가 있었냐라고 계속 물어보는데 협박을 받은 것도 아니고 뭐 돈도 아니고 그냥 시간이었다라고 대답을 해요. 보면서 아 정말 답할 수 없는 거구나. 그렇게밖에 들리지 않더라고요. 어렵구나. 어쨌든 상당히 민감한 문제니까 민감하죠. 일단 패스하고 이거는 논란이 필요할 때 한번 제대로 얘기를 해보죠. 그럼 지금 그냥 끝장으로 놀라. 호주가 이제 커피가 한 잔 6불50에서 7불까지 가는 시점으로 왔거든요, 잔에. 네. 근데 엄청난 점프예요, 이제. 근데 한국도 이제 커피 가격이 이제 소비자들한테 가는 게 엄청 계속 높아지고 있잖아요.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쵸. 근데 어느 정도의 가격대가 과연 이게 적당한 선인지 이제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론은 그거죠. 지금 미국은 더 올랐잖아요. 엄청 비싸죠. 예. 거기에 엑스트라 팁까지. 네. 그렇죠. 이거 한 잔 마시면 부산제 월시대 한 잔 마시면 10,000원. 근데 국민 소득을 보면 뭐 미국은 그렇게 내도 되긴 해요. 지금 그쵸. 이제 몇만 불이지 미국이? 한국이 한 3만 불 정도거든요. 3만 불 정도였나? 3만 불 정도죠. 3만 한국은 불 지금 정도. 미니멈. 좀덜 거기에 맞아, 왔다 왔다 그쵸, 갔다 그쵸. 원전이죠. 훔쳐서 뭐 3만 맞아요, 불이라고 치면 되고 미국이 지금 7만 불인가 그렇잖아요. 대입을 해서 보면 가격대가 얼추 맞아 떨어지긴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일본 케이스를 보면 좀 다른 것 같고, 네. 네, 일본은 어떻게 가격이 형성되는지 알 수가 없고, 일본은 진짜 비싸요. 진짜 비싸죠. 네. 그래서 일본은 내국인 장사가 아니구나. 그죠. 투어리스트죠. 네. 투어리스트죠. 일본은. 그리고 도쿄 가서 느꼈던 거는 업체가 일단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적어요. 업체들 자체가. 부럽다. 진짜 그게 차이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 이게 가수 그러니까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제일 맑은 분들. 부럽다. 작년 SCJ 때 갔었거든요. 근데 가서 카페를 좀 다녀볼까 하는데 아니 무슨 30분 거리. 그러니까 카페를 3군데, 4군데 가는데 하루를 다 보냈어요. 그거에 비해서 한국은 그렇죠. 엄청나죠. 몇 가게가 스페셜티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전 세계에서 제일 싸게 뭐 옥션랏이나 게이샤 스페셜티를 맛볼 수 있는 게 한국이긴 해요. 맞아요.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맞아요. 특히 비싸면 비쌀수록 왜 적자 보면서 판매하지 그런 커피를? 맞아요. 정말 저는 한국 와서 제일 놀랐던 게 저도 나름 미국에서 스페셜티 커피를 비싼 것들을 소개하는 업체들과 같이 있었어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희는 뭐 블랙 앤 화이트에서 뭐 파나마 게이샤, 콜롬비아 게이샤가 들어와도 우와 했거든요. 뭐 누구 게이샤는 미국에 애초에 판매되는 로스터리가 2개예요. 이게 카운터컬처랑 블랙 앤 화이트. 누구라는 농장이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게 카운터컬처의 역할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런 개나 소나 쓰는 커피 누구가? 저는 여기 빠져있겠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실제로 그렇다는 느낌을 저도 맞아. 받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태어나서 파나마 게이샤 이렇게 많이 먹어본 적이 처음이에요. 맞아. 어, 특히 요 몇 년 사이에 네, 한국에서 정말 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기괴할 정도로 파나마 게이샤가 많아요. 예.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 저 파나마 게이샤 좋아했었죠. 2007년 8년 한참 에스메랄다가 2013년 정도까지 파나마 게이샤 좋아했어요. 왜냐 월등했거든요. 네. 최근에는 이제 커피 시장에서도 자정작용이나 이런 게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름빨로 제발 커피 사지 말자. 그러니까 소비자한테도 이름빨로 호도하지 말자. 이게 파나마 게이샤가 어쩌고 저쩌고 품질이 좋냐고 그 가격 맞냐고.
역시. 이거는 뭐 팔면서도 지들도 다 알고 있잖아요. 이 가격에 맞는 품질 아니라는 거 뻔히 알면서 왜 인스타에는 그렇게 시내 커피처럼 쓰냐고. 아직도 시내 커피냐고. 그렇죠. 그냥 팔기 편하니까라는 생각을 좀 덜어줬으면 좋겠다. 팔기 편한 커피 팔지 말고 솔직히 스페셜티 왜 하는데 팔기 편한 뭐 스페셜티 커피 한다고 하면서 서스테너빌리티나 뭐 농부가 어쩌고 저쩌고 파나마 농동주 다 나보다 갑부야. 그렇죠. 거기는 우리보다 훨씬 잘 살죠. 뭐 그러면서 무슨 서스테너빌리티를 위해서 파나마 게이샤를 쓴다는 얘기를 해. 맞아요. 공감합니다. 근데 방금 이게 굉장히 좀 너무 셌나? 아니 명언인 것 같아요. 아니야. 그러니까 팔기 쉬운 커피를 하지 말자가 전 굉장히 와닿아요. 그런 불필요한 소비는 자원 낭비도 되고 환경에도 안 좋고 그리고 경제에도 안 좋고 맞아요. 정말 와닿는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팔기 쉬운 커피를 하지 말자.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선보이고 싶은 커피가 뭔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이거는 어쨌든 팔리겠지. 아니면 이거 있으면 손님이 오겠지. 이런 거. 네네네. 근데 뭐 그게 스페셜티 커피의 취재 아니야. 그러니까 그쵸. 약간 달라진 시장의 느낌은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 등장한 하이엔드 커피. 이쪽은 과연 스페셜티 커피, 초창기 스페셜티 커피가 가는 지향점하고 이 하이엔드 커피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지향점은 같은 거냐? 이거는 이제 시장이 분리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이엔드를 추구하는 데들은 그런 서스테이너빌리티나 이런 거보다는 이제 고급의 최상급의 그 부분의 시장도 인정을 해요. 맞아요. 있어요. 네, 있긴 있어요. 시장의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도 필요한 부분이고. 맞아요. 근데 이게 다른 시장이라고 봐야죠. 스페셜 커피하고 하이엔드 시장. 네네. 약간 겹쳐져 있긴 하지만. 네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많은 스페셜티 커피를 하시는 분들이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접근 방식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것도 있는 거고 그렇죠. 저것도 있는 거고 이런 방식도 있고 저런 방식도 있다라는 거. 다만 이제 이걸 오해하지 않았으면 네, 좋은 네. 거니까. 얘 자기가 얘기하는 거하고 얘가 뭐 이런 커피도 소개할 필요가 있으니까 소개를 하지만 뭔가 이제 헷갈려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인퓨즈드 커피까지 딱 들어오면서 복잡해지는 거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 가치에 대한 부분인데 어쩔 수 없는 흐름이고 저는 인퓨즈드 커피도 부정하지는 않는데 문제는 정보의 투명성. 그렇죠. 맞아요. 첫 번째죠. 네. 첫 번째로 인퓨즈드 커피 하는 데서 숨기는 게 너무 많다. 그렇죠. 그리고 대놓고 말해서 그냥 옆에 농장거 대충 사서 버무려 놓고 나온 커피를 그 가격에 판다고? 맞아요.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사기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품질에 맞는 가격을 제시를 하면 상관없는데 아무리 봐도 커머셜이고 커머셜에 향 넣어놓고는 비싸게 받는다? 아니, 커머셜 가격 받아야지. 커머셜 가격에서 플러스 알파 받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공감합니다. 스페셜티 가격에 플러스 알파를 받는 거 맞아요. 어쩔 수 없이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거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걸로 해서 너무 부풀려진 맞아요. 대놓고 말해서 딱 힘도 보면 케이커 브로큰빈 이런 그렇죠. 야 이것들이 진짜 선별을 하나도 안 했네. 거기다가 그 예전에 프로듀서하고 좀 얘기할 때 야 니네 커피 왜 이렇게 얼룩덜룩해? 이게 발효 과정에서 어쩔 수 없다 말라고 발효가 골고루 되지 않기 때문에 얼룩덜룩한 거라고. 이건 일정하게 고르게 발효가 되면 이렇게 얼룩덜룩하게 나올 수가 없는 거고 니네가 발효 탱크를 너무 크게 만들었던지 교반을 안 했던지
그 발효의 진행 정도가 통 안에서 다르게 진행되면 나오는 결과지 이거는 그냥 발효 잘못했다고 하면 되지 프로세싱의 문제라고 이거 품질이 그렇긴 하죠. 그건 인정을 하는데 그럼 왜 그렇게 안 하냐고 팔리니까 그걸 사주는 게 문제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투명성을 제공하겠다라고 해서 투명성에 관련된 도큐멘터리도 있어요. 근데 그거 보고 황당했죠. 그게 그렇죠. 뭐가 투명해? 그쵸, 투명한 게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것도 그거예요. 그렇게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보여준다라고 해도 제한적으로 보여줄 테고 카메라가 꺼지고 그리고 프로듀서들이랑 뭐 이 거기 갔던 산지에 간 바이어들이 자는 시간에 가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거고 모르는 거예요. 네, 모를 거야.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런 거예요. 아니 중류에서 파인애플 향 그 뭐 하는 짓이야? 그냥 파인애플 향 사면 되는 거지. 어차피 성분이 같은데 내가 직접 향을 만든 거하고 사서 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 그렇죠. 그거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이제는 더 공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조악한 환경에서 그렇게 향을 추출한다? 야 향이 이미 변질됐어 저렇게 하면. 대기업에서 아주 이제 팔팔 끓이지 않고 저온으로 해서 중류해서 잘 만든 향들이 있는데 왜 저런 조악한 향을 그게 조악하게 만든 거가 크래프트해 보이는 게 변명이 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이건 과학이라고 하면 좀 더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야죠. 어차피 같은 성분인데 뭐 하는 짓이야. 그렇죠. 쓸데없이. 뭐 정말 다양하게 말이 너무 험해지고 있죠. 다양한 커피도 감사합니다. 조회수를 달달하게 잘 하고 있어. 이게 뭐 복숭아 커피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수박 커피도 있고. 수박도 한때. 네, 진짜 수박 맛이 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진짜 수박. 대부분은 진짜 수박 맛이 아니에요. 수박바 맛이 나죠. 그렇지. 그게 과연 자연적인 거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가? 뭐 상관없는데 그게 인공가양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정보만 투명하고 네,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구매하는 사람이 익스큐즈가 되고 소비자한테도 충분한 정보를 줘서 손님도 익스큐즈가 되는 상관이 없어요. 맞아요. 근데 모르는 상태에서 구매를 해서 와 여기 커피는 여기는 커피 진짜 잘해. 여기 커피는 수박 맛이 나. 이거는 치팅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스페셜티 커피를 제 집에서 소개를 할 때 그런 거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했고 왜냐면 여기서 시작을 할 때도 뭐 커핑 순서도 워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가듯이 그런 식으로 소개를 했어요. 이건 워시되고 이건 가공, 이건 뭐 내추럴 이런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뭐 공동 발효라고 또 얘기하고 가양 이야기도 얘기하고 퓨전하고 이야기하고 내가 아는 선에서는 이렇게 해서 이런 맛이 난다. 그러나 모르는 거다. 그렇죠. 일단 치팅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죠. 스페셜티를 한다고 했으면 손님이 여기 커피는 수박 맛도 나고 그래요. 이게 가양이어서 그래요. 그 한마디를 왜 못하냐고.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그걸 왜 못하냐고. 왜 모른 척하냐고. 그 얘기를 하면서도 근거를 제시하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걸 끓였고 이 효모를 넣었고 이거 했고 근데 결국에는 가양이잖아. 다행이죠. 그러면 소비자가 여기는 어떻게 이런 맛이 나요? 제가 로스팅을 잘해서도 아니고 그렇지. 말을 다양히 해줘야죠. 들어갔다. 이게 프로세싱 과정에서 이렇게 과일을 넣어서 이런 향을 나오게 프로세싱을 한 겁니다. 이 얘기를 왜 못하냐고. 그렇죠. 그 말을 못할 거면서 무슨 스페셜티를 한다는 거예요. 그 말만 하면 저는 상관없다고요. 맞아요. 헤이즐넛 커피도 어떻게 만드는지 다 얘기하는. 그렇죠. 대놓고 말해서 그러면서 바샤 커피를 욕한다고? 맞아요. 바샤 커피는 말을 하잖아요. 가양된 건. 그렇죠. 어려워. 이 지금 가양 문제가. 그리고 뭐 콜롬비아도 요즘 다 워시드라고 하는 것들도 이게 어떻게 워시드인 것들이 정보 투명성이 너무 없는 것들도 많아가지고 근데 이거는 맞아요. 이게 가향뿐만 아니라 가양뿐만이 아니라 프로세싱에 대한 부분. 그렇죠. 파나마도 그래요. 파나마도 워시드가 그냥 워시드 트레디셔널 워시드인 경우가 정말 적어요. 트레디셔널 워시드는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그쵸.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무산소가 살짝 들어가고 최종이 워시드면은 최종 프로세싱을 얘기를 하지 그 중간에 있는 프로세싱에 그쵸. 대한 부분은 잘 얘기를 안 하는 경향이 있고 그렇죠. 뭐 이 정도까지는 양해를 해줄 수 있어요. 예, 왜냐면 이거는 그래 너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지만 맛을 보면 근데 좀 그래. 과한 것들이 이제 좀 문제인 근데 것 같아요. 명확한데 그럴 때는 좀 같이 표기하면 되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워시드입니다. 그렇죠. 익스큐즈가 될 수 있는 정도는 그렇죠.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죠. 근데 이게 저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일반적인 대중 고객들에게 있어서 더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면 저희는 알잖아요. 생겨만 봐도 이건 그냥이 아니구나. 이건 추측이 가능한데 스페셜티 커피라는 시장이 커지고 있는 와중에 소비자들이 처음으로 이런 커피들을 접할 때 나는 워시드 커피를 좋아하는구나 라고 인지를 했는데 알고 보니 이건 워시드가 아니네. 그런 혼란이 일어나는 게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정리가 돼야지 그래도 뚜렷하게는 좀. 그래서 나중에는 아마 프로세싱에 대한 부분이 써지긴 하겠지만 아마 하나가 더 추가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발효 정도 1에서 뭐 5 해서 커피 카테고리 구분을 발효의 정도로 구분을 해야 되는 시기가 조만간 오겠구나. 그게 이미 진행되고 있어요. 그 블랙 앤 화이트에서 그 재작년에 한번 백을 리뉴얼을 했는데 거기에 어떻게 했냐면 클린, 펑키 아예 그냥 클린, 펑키를 이 스케일로 둬가지고 그 스케일을 써요. 이 가공 방식을 아예 안 써요. 기재를 안 해요. 왜냐면 그게 더 판단하기 좋은 그렇죠. 거가 더 뚜렷하죠. 소비자들에게 봤을 때 이건 굉장히 펑키한 커피구나. 그래서 워시드라고 써있는데도 펑키가 이렇게 가해지는 그렇죠. 그러면은 그래서 뭐 프로세싱은 쓰겠지만 실질적으로 고르는데 도움은 점점 안 되고 있죠. 맞아요. 정확하세요. 그러면 소비자를 위해서 발효 정도에 따라서 근데 그 발효 정도를 맛으로만 할 거냐 아니면 이제 프로세싱 과정에서 pH나 이런 걸로 판단을 할 거냐 그렇죠. 이런 판단 거에 기준은 대한 세워야죠. 것들이 앞으로 좀 기준이 필요하겠죠. 그렇죠.